여러분, 혹시 이런 소식을 들으신 적 있습니까? 머지않아 대한민국 국민 3명 가운데 1명이 65세 이상이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뉴스 속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앞에 떨어질 커다란 시한폭탄이죠. 아침에 눈을 뜨고 버스 정류장에 나가면 3사람 중 1사람은 흰머리 어르신일 수 있는 세상. 병원 대기실, 시장, 심지어 동네 공원까지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 상상만 해도 숨이 턱 막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얼마 전 고향 시골 마을을 다녀왔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경로당에서는 노래방 기계 켜놓고 웃음꽃이 피어났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로당 문은 굳게 닫혀 있고 가장 북적이는 곳은 병원 대기실입니다. 기침소리, 한숨소리가 이어지는 풍경 속에서 저는 몇 년 뒤 우리의 미래를 미리 본 듯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초고령 사회는 느리게 다가오는 것 같지만 실상은 훨씬 빠르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직 괜찮아,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괜찮다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시계 바늘은 이미 움직이고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채로 맞닥뜨리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위기로 다가옵니다. 제가 오늘 전하려는 이야기는 두려움만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을 심어주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늙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어떻게 늙을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부터라도 준비한다면 남은 인생의 풍경은 전혀 다른 색깔로 바뀔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에 이미 유엔이 정의한 초고령 사회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4%를 넘는 사회.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일본은 이 단계에 도달하는데 36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단 26년 만에 도착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지금 얼마나 큰 파도 앞에 서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파도가 단순히 먼 바다에서 밀려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발목까지 찰랑찰랑 차오르고 있습니다. 병원 예약이 예전보다 훨씬 늦어지고 간병인을 구하려면 1달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심심찮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노인의 수가 10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건 뉴스 속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 이웃집, 바로 옆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작은 습관, 은퇴 이후를 위한 재정 계획, 디지털 기술을 익히는 작은 노력, 가족 안에서의 대화와 합의. 이 4가지를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 속에만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일본, 덴마크, 그리고 일부 우리 지역 사회가 이미 보여주고 있듯이 답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저녁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행동을 요구하는 시간입니다. 병원 대신 공원에서, 병상 대신 여행지에서, 외로움 대신 웃음 속에서 노후를 맞이하고 싶다면 준비는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전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초고령 사회라는 거대한 파도는 이미 밀려오고 있고 그 파도를 어떻게 탈지는 오직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을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도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 것인지,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살펴봅시다. 사실 고령화는 어느 나라에서나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속도가 유난히 가파릅니다. 일본이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는데 36년이 걸렸다면 우리는 불과 26년 만에 같은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단 10년 이상 차이가 나는 이 속도의 차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 우리의 삶 전반을 바꿔놓을 무게입니다. 왜 이렇게 빠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출산율입니다. OECD 평균 출산율이 1.6 정도인데 한국은 0.7 이하로 떨어져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결혼을 늦추거나 하지 않는 젊은 세대가 늘고 아이를 낳더라도 한 명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 구조가 변하면서 아이 울음소리가 점점 사라진 것이지요.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결국 일할 사람, 세금을 낼 사람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대 수명의 증가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이미 83세를 넘어섰습니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 수준 향상 덕분에 오래 사는 건 축복이지만 동시에 그 기간 동안 돌봄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담이 커집니다. 오래 사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태어나는 아이는 줄어드니 인구 구조는 자연스럽게 역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변화의 속도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도 버스 정류장, 병원, 마트, 어디를 가든 어르신들이 중심이 되는 풍경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농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 곳곳에서도 이미 조용히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초고령 사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계는 멈추지 않고 인구 변화는 가속도를 붙여 달려갑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 괜찮다고 말하는 사이에도 매달 5만 명 이상의 인구가 노년층으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는 어떤 결과를 불러올까요? 첫째, 경제적 충격입니다. 일할 세대가 줄어들면 세금을 낼 사람도 줄어듭니다. 동시에 의료와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결국 젊은 세대는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고 연금 제도는 버티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45-50대 세대가 은퇴할 무렵 제대로 연금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현실이 됩니다. 둘째, 의료 시스템의 붕괴 위기입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병원 예약이 2주 이상 밀리고 간병인을 구하려면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먼 이야기 같지만 불과 몇 년 뒤에는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셋째, 고립과 외로움의 확산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 가구 비율이 지난 10년 동안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자녀는 각자 삶에 바쁘고 배우자는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우울증, 치매, 심지어 사망률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변화가 뉴스 속 숫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미 우리의 일상 속에서 체감되고 있고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자동차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로 내리막길을 달리는 것과 같은 상황. 우리가 지금 바로 핸들을 잡지 않으면 곧바로 충돌이라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 빠른 속도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단순히 두려워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개인, 가족, 사회가 함께 대응한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해답을 향한 길입니다. 일본과 북유럽의 선택, 그리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 거기서 우리는 한 줄기 빛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 빠른 변화가 우리의 삶에 어떤 파장을 주는지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초고령 사회의 무게는 단순히 통계 속 수치가 아니라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 전체를 동시에 흔드는 거대한 힘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보이지 않는 짐이죠. 저는 이 짐을 보이지 않는 무게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먼저 개인 차원입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건 고립감입니다. 퇴직과 동시에 사회적 연결망은 빠르게 끊어집니다. 회사 동료와 연락이 끊기고 자녀들은 바쁜 삶 속에서 얼굴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어느 순간 하루 종일 아무와도 대화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단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단절이 길어지면 우울증, 인지 기능 저하, 그리고 치매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교류가 거의 없는 노인의 사망률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30% 이상 높다고 합니다. 외로움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 차원입니다. 부모를 돌봐야 하는 자녀 세대의 부담은 상상 이상입니다. 경제적 부담은 물론이고 정신적 압박까지 더해집니다. 누가 병원에 모시고 갈 것인가? 간병비는 누가 더 낼 것인가? 이 문제로 형제 자매 간의 갈등이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 간에도 갈등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부모 본인 역시 자녀에게 미안함과 고마움 사이에서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결국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갈등의 불씨가 번지고 수십 년간 쌓아온 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 차원입니다. 복지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만 그 비용을 감당할 젊은 세대는 줄어듭니다. 내 세금은 다 어디로 가는 거냐? 라는 불만이 젊은 층에서 터져 나오고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왜 이렇게 무시하느냐? 는 억울함이 노년층에서 쌓입니다. 이 갈등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신뢰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사회의 근본적인 결속력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현실적인 장면을 떠올립니다. 어느 시골 마을의 병원 대기실 풍경입니다. 환자 대부분이 70세 이상 어르신이었고 대기 시간은 2~3시간 이상이었습니다. 진료를 기다리며 나누는 대화는 기침소리와 한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풍경은 더 이상 시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 강남의 종합병원에서도 예약은 몇 주씩 밀리고 진료받는 시간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의료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이 변화를 과소평가한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미래의 고통을 현재보다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현재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아직은 괜찮아,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 하지만 그 언젠가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한꺼번에 찾아옵니다.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맞닥뜨리는 순간 변화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위기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시고 형제 자매끼리 누가 간병할지, 비용은 어떻게 나눌지 2~3시간 만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결국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마음의 상처는 오래도록 남습니다.
이게 바로 준비 없는 가족이 겪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개인은 고립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회적 연결망을 만들고, 가족은 미리 대화와 합의를 통해 갈등의 씨앗을 줄이며, 사회는 신뢰를 지탱할 새로운 구조를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 답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은 나라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해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일본, 덴마크, 그리고 북유럽이 선택한 길에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시선을 밖으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경험한 나라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의 성공과 실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찾아 일본과 북유럽, 그리고 몇몇 작은 마을의 사례를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먼저 일본입니다. 일본은 2013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의료비 폭증, 간병인 부족, 고독사 증가라는 삼중고를 겪으며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 구역 안에서 병원, 약국, 재활센터, 노인 주거시설, 복지관을 서로 연결해 놓은 구조입니다. 어르신이 병원 진료를 받고 약을 타고 재활치료까지 받는 과정을 버스 타고 30분씩 이동하지 않아도 생활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이웃끼리 일정 교육을 받은 뒤 돌봄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도록 하여 전문 인력이 부족할 때도 최소한의 지원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고립은 줄고 의료 시스템의 효율은 높아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가까움입니다. 병원, 복지관, 문화시설이 걸어서 10분 안에 모여 있어야 노인이 사회와 단절되지 않는다는 점. 일본은 그 사실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다음은 덴마크입니다. 덴마크는 노인을 부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험 많은 일꾼으로 바라봤습니다. 은퇴 연령을 늦추고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체력은 덜 쓰지만 경력과 지혜가 중요한 분야, 예를 들어 도서관 사서, 지역 문화 해설사, 원예 관리 같은 직업을 어르신들에게 맡겼습니다. 국가에서 재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해 65세 이후에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70대 취업률은 OECD 평균을 훌쩍 넘었고, 노인 빈곤율은 7%대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덴마크 사회가 노인을 부담이 아닌 자원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덴마크의 어르신들은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심리적 건강까지 지켜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이유가 있다라는 건 자신이 여전히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을 준다는 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백신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작은 희망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전남의 한 농촌 마을에서는 마을 회관을 공동 돌봄센터로 바꿨습니다.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하고 주 3회 간호사가 건강을 체크합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져도 함께 식사하던 이웃들이 바로 발견해 병원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전통 먹거리 판매, 수공예, 소규모 텃밭 재배 등 작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이템을 지원하고 판매처까지 연결해 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례에는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고립을 막는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했다는 점. 둘째, 노인의 경험과 시간을 자원으로 활용했다는 점. 셋째,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생활권 안으로 끌어왔다는 점. 이 세 가지 원칙은 국가 차원에서뿐 아니라 지자체, 심지어 한 가족 단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지혜입니다. 저는 이 사례들을 보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늙어가는 건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늙을지는 준비에 달려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일본의 지역 커뮤니티, 덴마크의 재취업 정책, 그리고 우리 농촌의 공동 돌봄은 모두 같은 메시지를 던집니다. 고립을 막아라, 자원을 활용하라, 가까움을 확보하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다른 나라와 다른 마을은 이렇게 준비했었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바로 우리 각자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 건강, 돈, 기술, 이 세 가지 기둥을 세우는 것.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견딜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 각자가 바로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준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세 개의 기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건강, 재정, 그리고 기술. 이 세 가지 기둥을 동시에 세워야만 초고령 사회라는 폭풍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건강입니다. 오래 사는 건 이제 당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10년을 보내는 건 결코 장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장수는 내 두 발로 시장을 걸어가고 내 손으로 밥을 차리고 친구와 차 한 잔을 나누는 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를 기능적 건강 수명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생존 연수가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고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세월을 늘리는 것.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낙상 사고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70세 이후 골절 한 번이면 평균 회복 기간이 6개월 이상입니다. 그 사이 근육은 30% 넘게 줄어듭니다. 더 큰 문제는 노년기에 잃어버린 근육과 균형 감각은 거의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75세 이상 낙상 환자 10명 중 4명은 골절 이후 혼자 생활하지 못합니다. 결국 넘어지는 순간이 건강 하락 곡선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주 3회 이상 근력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물통, 탄력밴드, 의자만 있어도 집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5리터 물통을 들고 팔꿈치 굽히기 15보에 3세트,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15보에 3세트. 이 정도만 꾸준히 해도 상체와 하체를 동시에 단련할 수 있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 일주일에 2번 가벼운 등산이나 계단 오르기, 균형 감각 훈련으로는 양치할 때 한 발로 서기, 눈 감고 10초 버티기 같은 작은 습관이 평생을 지켜줍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습관만으로 65세 이상 낙상률을 20% 낮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재정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월급 없는 장마철과 같습니다. 우산이 없으면 바로 비를 맞고 고생하게 되지요. 70세 이후 평균 간병비가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에 이른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3년이면 7천만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갑니다. 의료비는 물가보다 더 빨리 오릅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2%였지만 의료비 상승률은 4% 이상이었습니다. 오늘 병원비가 5만 원이라면 10년 뒤에는 7만 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버킷 전략입니다. 돈을 한 곳에 몰아두는 게 아니라 시기별로 다른 주머니에 나누어 두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주머니는 3년 안에 쓸 생활비. 이건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예금이나 CMA 같은 안전한 곳에 둡니다.
두 번째 주머니는 3년 뒤부터 10년 사이에 쓸 돈. 국공채, 우량 회사채, 안정적인 배당주 같은 곳에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 주머니는 10년 이후에 쓸 돈. ETF나 장기 성장 가능성이 있는 주식에 투자해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비율입니다. 보통 단기 30%, 중기 40%, 장기 30% 비율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단기 생활비부터 장기 자산 성장까지 동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기술입니다. 지금 세상은 디지털을 모르면 혜택을 놓치고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 신청, 병원 예약, 요양 서비스 안내, 정부 지원금 조회까지 대부분이 앱과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해졌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기술을 몰라 기한을 놓쳐 수십만 원을 날린 사례도 있습니다. 기술이라고 해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결제와 송금, 온라인 병원 예약과 원격 진료, 정부 복지, 앱 사용, 영상 통화. 이 네 가지만 익혀도 노후의 삶이 훨씬 안전하고 편리해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나는 기계에 약하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만 넘어서는 순간 세상은 훨씬 넓고 편리해집니다.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노인복지관 등에서는 이미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데는 몇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배우지 않는다면 평생 불편함과 손해가 따라옵니다. 건강, 돈, 기술. 이 세 가지 기둥을 세우는 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 작은 계획, 작은 배움이 모여 10년 뒤, 20년 뒤를 지켜줍니다. 지금 당장 한 줄이라도 적어보십시오. 오늘 걸은 걸음수, 이번 달 필수 지출, 다음 달 배우고 싶은 기술. 그 작은 기록이 10년 뒤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개인의 준비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반드시 해야 할 대화와 합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준비가 아무리 철저해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합의와 대화가 없다면 결국 모든 짐이 한 사람에게 쏠리고 갈등이 터져버립니다. 초고령 사회에서는 누가 언제 얼마나 돌볼 것인가가 가족의 가장 큰 갈등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가족 안에서의 약속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가족의 화해 장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먼저 돌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부모를 잘 모셔야 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가 병원에 동행할지, 누가 생활비를 지원할지, 누가 일상적인 장보기와 청소를 도울지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끼리 이런 대화를 나눠본 적 있습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다 같이 하자라고만 하면 결국 현실에서는 불만이 쌓이고 갈등으로 번집니다. 역할을 나누어 표로 정리하고 그 내용을 글로 남겨두는 것.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문서화입니다. 가족 간 합의를 말로만 끝내면 기억은 다르게 남고 감정이 얽히면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 라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A4 용지 한 장에 합의 내용, 날짜, 서명만 적어두어도 분쟁 가능성을 7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더라도 글씨로 남은 약속은 기억보다 훨씬 강합니다. 가족끼리도 돈과 재산이 얽히면 의외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변에서 이미 많이 보아왔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상속, 증여, 연명 치료 여부 같은 민감한 주제입니다. 사람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감정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부모가 위중한 상태에 빠졌을 때,
무조건 살려야 한다는 외침이 가족의 갈등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리 연명 치료 여부를 기록해두면 가족은 죄책감과 갈등 속에서 울부짖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 분배를 명확히 해두면 형제간 소송이라는 최악의 상황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 역시 자녀에게 고마움과 미안함 사이에서 흔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도움을 받았으니 갚아야 하지 않나 하는 심리적 빚이 생기면 돌봄이 고마움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내 몫은 여기까지, 이후에는 요양원이나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자라는 선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결정이 아니라 남은 가족 모두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저는 실제로 한 사례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0대 어머니를 모시는 세 남매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병원 동행을 맡았고, 둘째는 생활비를 분담했고, 셋째는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이들은 매달 한 번 가족 회의를 열어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작은 갈등이 생겨도 바로 조정했고, 중요한 결정은 간단한 메모로 남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머니는 편안한 노후를 보내셨고, 자녀들은 서로의 부담을 인정하며 평생의 관계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합의 없이 각자 알아서 하자고 했던 또 다른 가족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자 간병과 비용 부담이 한쪽으로 쏠렸고, 결국 형제 간 말다툼이 폭력으로 번졌습니다. 부모를 잘 모셔야 한다라는 마음은 같았지만 준비가 없었던 탓에 가족은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초고령 사회에서 가족의 화해 장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돌봄 계획, 문서화, 민감한 문제에 대한 사전 합의. 이 세 가지가 있다면 가족은 흔들리지 않고 위기를 함께 건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개인과 가족의 준비가 아무리 철저해도 사회라는 울타리가 받쳐주지 않으면 결국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할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할 울타리, 바로 사회적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개인의 노력과 가족의 합의만으로는 초고령 사회의 무게를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 사회라는 그물망이 단단해야만 개인과 가족의 준비도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함께 사는 미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먼저 고령자 재취 위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모든 역할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다는 것, 내가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이 노인의 심리적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큰 힘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이유를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마을 안전지킴이, 지역 문화 해설사, 학교 방과 후 돌봄, 작은 도서관 사서. 이런 일들은 큰 체력을 요구하지 않지만 경험과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자리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런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하고 우리 스스로도 능동적으로 찾아 나서야 합니다. 둘째는 지역 돌봄 공동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까움이 생명입니다. 병원, 복지관, 문화시설이 집에서 도보 10분 안에 있어야 어르신이 사회와 단절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커뮤니티 케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가까움이었죠. 우리 역시 집을 중심으로 병원, 도서관, 복지관이 걸어서 닿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없다면 주민 서명을 모아 구청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있는 시설이라도 경사로, 엘리베이터, 손잡이, 셔틀버스가 어르신에게 적합한지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 동네 단톡방이나 카페를 통해
응급시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이웃 명단을 만들어 두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셋째는 세대 간 교류입니다. 초고령 사회의 진짜 위기는 세대 간 갈등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세대 간 벽을 허물면 서로의 삶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어르신은 장인 기술, 전통 음식, 수공예를 전할 수 있고 젊은 세대는 스마트폰 사용법, 영상 편집, 온라인 마케팅을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구조를 영 멘토링이라고 합니다. 작은 모임이라도 시작하면 동네 커뮤니티가 활기를 되찾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공동체를 만드는 일은 정부만의 몫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발을 떼고 이웃과 연결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동네 도서관, 복지관, 작은 카페, 심지어 아파트 경비실에서 나누는 인사 하나가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늙는 것은 선택이 아니지만 어떻게 늙을지는 분명 우리의 선택입니다. 한국 철학자 함석헌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는 것이 곧 늙는 것이지만 늙는 것도 배워야 한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준비 없이 흘려보낸 하루가 쌓이면 후회가 되는 노년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단 한 걸음이라도 내디딘다면 그 걸음이 10년 뒤 여러분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한 노년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입니까? 경제적 자유입니까? 마음의 평화입니까? 어떤 답이든 좋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10년 뒤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연결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